반갑습니다. 편안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자, 오늘 45쪽 갑시다. 자, 부동산 정책론. 통상적으로 이 정책론은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개요에서 이제 한 문항 정도 출제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토지정책, 그리고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토지정책에서 한 문항 아니면 2개 정도, 주택정책도 1개 아니면 2개, 조세정책 하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포인트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초점들만 어느 정도 점검을 하면은 정책론은 전부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영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도만 듣고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고 전부 득점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 정책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 개요에서는 정책의 개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 개입 이유, 그리고 또 시장에 어떤 형태로 개입하는가, 개입 방법이 있는데 요 뒷장에 넘기면은 46페이지에 토지정책 수단 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죠. 거기서 통상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시장 개입 이유하고 방법을 구분하는데 특히 방법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드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1월에 가서 공법을 좀 배운 뒤에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일단 개념부터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뭐냐, 이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면 인간과 부동산, 부동산은 곧 토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동산 학에서는 인간과 부동산은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요. 이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인간과 부동산은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느냐? 원래 이 토지는 아름다운 대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근데 인간이 토지를 점령한 이후부터는 우리 목적대로 사용을 해버렸죠. 그죠? 파헤쳐서 농작활동하고 도로 설치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훼손을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점령하기 전에는 아름답게 보존될 토지가 인간이 점령한 이후부터는 전부 파괴되고 훼손되어 버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부동산은 관계가 악화되어 있고 이 악화된 관계를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개선되고 인간의 생명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은 이게 인간과 부동산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적 노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들을 통틀어 부동산 정책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뭐 개념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왜 그런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가, 요걸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교재에 지금 없어요 이게. 기본서를 받으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2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기능 2가지를 구분하십니다.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소득이 재분배되도록 하는 이 소득 분배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시행에 개입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경제적 기능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주거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주택 정책들은 전부 정치적 기능의 일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지? 임대료 보조라든가 임대료 규제 정책, 또 공공주택 정책, 이런 주택 정책은 전부 소득 분배에 초점을 둔 정치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요. 우리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봤죠? 경제력에서, 그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 물량이 부족하거나 남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시장 균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량과 공매의 불일치에서 초과 수요나 초공급이 발생하면 가부족이 발생하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랬지. 그럼 이 시장 실패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니까 그걸 수정한다는 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기능은 바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기능인데요. 이 경제적 기능을 대표하는 것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왜 이게 경제적 기능이 되느냐? 바로 이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 교재에 보면 시장 실패에서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원인이냐, 이 제목들은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균형 상태의 시장이겠죠.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 조건이 결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되고,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 어떤 게 있었죠? 지난주에 독점 시장이라든가 과점 시장, 뭐 독점적 경쟁 시장 그런 게 있었죠.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독점이나 과점도 당연히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국방, 소방, 치안 이런 것은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재화죠. 이 공공재는 개인이 비용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켜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시장 실패 원인이 되죠. 그리고 시장 실패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건데, 이게 시장을 통하여 나타나면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런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1, 2월 단계에 가서 정리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대규모화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이걸 규모의 경제라는데,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기업은 결국은 독점 기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독점이나 과점이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에 해당하고요. 또 정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으면 정보를 보유한 사람만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시장 실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한 문제로 그냥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들은 기억을 해 두시고,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에서 이 시장 실패가 바로 경제적 기능을 대표하는 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죠? 이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도 주로 이제 공공재라든가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독립적인 문제를 한 문제씩 냅니다. 근데 최근 한 5년 동안 공공재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출제를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 시험에서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이 시장 실패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외부 효과 때문에 파생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토지 정책이 지역지구제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와 지역주제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 외부 효과 교재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외부 효과를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성, 외부 효과 같은 표현인데요. 이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미치는 것, 이걸 통틀어 외부 효과를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걸 정의 외부 효과라고요. 반대로 이제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손실만 미치고 나쁜 영향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걸 부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합쳐서 그냥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한대요.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대가를 받으면 그건 외부효과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이익만 제공해 주는 거죠. 그걸 정의 외부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손실만 주고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이 나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을 부의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표현인데 이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를 합쳐서 이제 외부효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거나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거나 손실을 미치고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건 외부효과가 아닙니다. 또 이런 행위들이 시장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그건 또 외부효과도 아니고 시장 실패도 아니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대표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자, 정의 효과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자, 여기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 갑이라는 한 사람이 비용을 딱 투입해서 아주 쾌적한 예쁜 화단을 하나 조성해 줬다라고 가정해보세요. 갑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아주 쾌적한 화단을 하나 조성했다. 그랬더니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성을 확보하고 주택가치가 상승해서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는 이익을 주고 있죠. 이런 행위가 바로 정의의 효과예요. 근데 이 정의의 효과는 화단을 조성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각 개인이 부담을 했지 지역 주민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그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여기서 이제 사적이라는 말이 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사적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비용은 각 개인이 부담했으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죠. 근데 화단을 조성하면서 얻은 이익은요. 이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치가 상승해서 혜택을 본 거니까 주민들이 이익을 받지 개인이 이익을 본 건 없죠. 그래서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여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해주는 행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정의의 효과야. 근데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적정량, 필요한 양은 많지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이런 행위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적정량보다 항상 부족하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필요한 수량보다 항상 부족하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이런 행위를 야기하는 당사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준다거나 또는 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준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는 정책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려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이제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손실을 미치고 대가를 지불한다. 그럼 그건 외부효과가 아닙니다. 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제 손실만을 미치는 행위인데 여기에 하천이 하나 조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하천 상류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천 하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요. 근데 이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저녁에 그죠? 아무도 모르게 썩은 폐수를 방류해버려. 폐수를 배출해버린다. 그럼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질이 오염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해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있다. 그죠? 네? 이런 행위를 부의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의 효과는 이제 폐수를 배출한 공장에서는 아무런 비용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그냥 폐수만 방류해버리죠. 그럼 이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오염을 제거하고 수질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 물고기의 떼죽음을 방지하겠지. 그래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담한다?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요. 그래서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데 이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을 개인에게만 이익이 있지 지역 주민은 아무런 이익이 없죠. 그죠? 고로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크다. 그 말이 무슨 말? 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비용을 초래하게 하는 손실을 미치는 행위다. 이런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혀 없는 게 가장 바람이죠. 남에게 손해를 주는 건 안 한 게 좋죠. 근데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또 시침이 뚝 뛰고 있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마다 그죠? 그 요즘은 이제 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하지를 못해.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쓰레기 배출할 때 그죠?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그리고 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이렇게 다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요즘은 다 잘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 규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지? 쓰레기 뭐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똑같이 검은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전봇대 옆에 살짝 두고 가고 이런 것도 안 하셨죠, 여러분은? 그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담배를 워낙 많이 피기 때문에 요즘은 이게 길거리에 휴지통이 없죠. 예전에 휴지통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요즘은 왜 그랬는지 왜 휴지통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요? 그, 그 쓰레기 버릴 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문이에요? 아, 사모님 그렇게 하세요. 저는 담배 피고 담배 꽁초를 주머니에 처음에 넣어봤는데, 그죠? 주머니마다 이 담배 가루 때문에 냄새가 찌들어가지고 빨래라도 이게 냄새가 제거가 안 돼.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길거리 가다가 또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야 되잖아, 그죠? 버릴 곳이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수 구멍에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막혀가지고, 그죠? 비 오면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알았어. 아, 그만해. 이제 알았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하수 구멍에 한 개 버렸거든요. 버리면서도, 야, 오늘, 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수 구멍에 버리다 보면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냥 막히면 이제 도로가 범람하고 비 올 때 다 알고 있죠. 그죠? 제가 다 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필요한 수량보다는 항상 더 많이 과대 생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지? 적정량보다 과대 생산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은 개입을 해서 이런 행위를 야기하는 당사자에게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세금을 중과시한다거나 아니면 이 공장이 이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지 못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끔 공장에게 직접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는 겁니다. 그 정책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지역 지구제 바로 이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규제 정책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가 다룰 토지 정책을 대표하는 지역 지구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건데요. 이렇게 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려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고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이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서로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영어로 하면은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익을 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좀 가까이 우리 집 가까이 해달라는 거죠. Please in my front yard. 머리끝을 따서 읽어봐. PIMFY. 그러니까 핀피가 되지 않습니까? 핀피.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집 근처에 좀 해달라.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핀피 현상을 야기시킵니다. 이에서 이제 부의 효과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를 안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도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피하고자 하는 거죠. 개파를 깊이 하는 겁니다. Not in my backyard. NIMBY. 예, 머리끝자를 따서 읽는 거니까 NIMB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의 효과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핀피 현상을 야기시키고 부의 효과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개발을 기피하고자 하는 NIMB 현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자, 외부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대표적인 토지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그 지역지구제를 파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오히려 지역적보다 더 중시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예상하셔가지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뭐가 더 큰가, 또 편익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중에 어떤 게 큰가를 구분하는 거,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적정량보다 부족하게 과소 생산되느냐 많이 과대 생산되느냐, 핀피 현상을 야기신지 NIMB 현상을 야기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문제를 예상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이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효과입니다. 정의 효과가 아니고 부의 효과를 제거할 목표로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 자, 이제 정책의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먼저 토지정책인데요. 이 토지정책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11, 12월 단계는 공법은 수업을 안 하고 있죠. 1차 과목만 하고 있죠. 민법 학회로만. 공법을 여러분이 다루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공법을 배우게 되면 공법이 우리 시험 과목에 포함된 공법이 그지? 법이 6개 법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6개 법이 공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6개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법에서 30%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계획법. 30%니까 12문제짜리죠. 40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인데 그 국토법을 가장 먼저 정리하다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옵니다. 그 국토계획에서 이제 좀 배워야지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전혀 들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오늘은 이게 지역지구가 뭔가 개념하고요. 왜 지역지구를 실시하는가 목적까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전체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자요. 근데 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요. 일부 앞부분은 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잘 유지해가고 있어. 주거 기능이 잘 유지되면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 기능이 혼재 있다고 한번 가져봐요. 주거 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이 지역은 주택들만 입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공업 기능이 혼재 있으니까 공장도 함께 입주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지? 그럼 주거지역에 이 공장이 한꺼번에 입주하고 있으니까 이 공장이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이사 가시면 됩니다. 공장 근처로.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겠죠. 대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폐수를 방류하고 뭐 매일 그냥 그릇만 유발시키고 해가지고요. 집 청소하다가 볼일 나버린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매일 날아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지?
그러니까 이 공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부의 외효과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혁을 해서 이 부의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공장에게. 그 방법이 이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준다 이 말입니다. 주거 전용 지역으로. 그럼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면 주거 전용 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들만 입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장이 주거 지역 전용 지역에 입지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공법을 배우시면 용도 지역이 이렇게 주거 지역이든 상업 지역이든 공업 지역이든 무슨 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겠죠. 그 용도 지역에 맞는 행위 제한이 가해집니다. 행위 제한.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배워드릴 게 용도 지역 지구 내의 행위 제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주거 지역에 당연히 입지를 하고 있을 수가 없죠. 주거 전용 지역은 특히. 그러니까 이 결국 이제 이 공장에게 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라 하고 규제를 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줘서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지금 이 공장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있죠. 부의 효과가 발생했지. 그래서 이 공장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정책. 이걸 지역지구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지역지를 실시하는 목적을 알아야지. 자, 지역주를 왜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했을까요? 바로 부의 외효과를 제거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정의 외효과 아니고 무슨 외효과? 부의 외효과. 부의 외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정책. 이걸 이제 지역지역으로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지역지구제가 토지 정책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니까 매년 그냥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거의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론시험에서 지문이 5개지만 그죠? 지역적에 대해서 나오면 지문이 5개인데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우는 지문으로 딱 1개밖에 안 나와요. 응? 지역주구제는 부의 외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적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으로 딱 1개 나옵니다. 그 외에 4개 지문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서 배우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게 대해서 지문들이 다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거제는 이게 개념하고요. 목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다음 단계는 이 지역에 이제 지역주거가 시행이 됐을 때 장 단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정리를 해드리겠죠, 제가. 그렇지만 요즘 시험에서는 그건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지역주거의 개념하고 목적까지 오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다룰 때 기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공법에서 40문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12문제. 그게 정리가 돼야 다른 법도 쉽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그 공법에서 대표적인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이에요. 그걸 알아야만 다른 법도 뭐 개발법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나 주택법, 건축법 이런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법의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이 바로 용도지역이나 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걸 알면 개론 시험도 쉬워집니다. 작년에는 우리 개론 시험에 공법 문제만 6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 개론이라는 게 우리 개론 시간에 배우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법 문제도 개론에 나오고 공법 문제도 개론에 나오고 뭐 중개사법도 개론에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하고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잡학이야 잡학. 전부 다 통달을 하셔야 되죠.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토지정책은 지역지구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토지정책을 대표하는 게 그 오른쪽 페이지에 4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토지은행제 하는 게 나와 있죠. 찾았어? 조그마한 박스 속에 있습니다. 토지은행제 또는 토지비축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를 미리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토지 정책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광주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 도심은 이미 개발이 다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지? 뭐 다 도로 다 파헤쳐 가지고 도로 확보했고 건물 고층 건물을 건축했고 그죠? 이미 개발이 다 끝났죠. 근데 이 외곽쪽으로 나가면 아직 미개발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개발 안 된 미개발 토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개발 안 된 미개발 토지는 지가도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미개발 토지를 그냥 방치하면은 민간인들이 언젠가는 진입해가지고 여기 찔끔파에 있어서 주택 하나 짓고 또 여기 찔끔파에 있어서 공장 하나 짓고 이러면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게 아니고 난개발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민간이 파헤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지가가 상승하죠. 그럼 또 투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지가가 폭등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리 도시 외곽 지역의 미개발 토지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을 하는 겁니다. 이 외곽 지역의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나중에 외곽 지역에 토지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외곽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뭐 공단이 조성된다 그러면 토지가 그만큼 필요하겠죠. 그때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 이걸 토지은행제 또는 토지비축제도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한다. 그래서 토지비축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정리. 정부가 도시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미리 싼 값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다가 외곽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방출시키는 제도, 이런 제도를 이제 토지은행 제도로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스웨덴에서 시행되던 제도를 2009년 2월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가지고 지금 도입한 지가 2009년 2월이니까 이미 12, 13년 지났죠. 그러니까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 그지? 누가 매입을 할까요? LH에서 매입을 합니다. LH. LH가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 L이 이제 랜드, 땅이라는 뜻이죠. 토지. H가 하우스, 주택이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두 개를 합쳤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걸 LH라고 하는 거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합친 겁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하는 제도, 이거 바로 토지은행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좋은 점들이 많죠. 정부가 미리 이제 외곽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두면 민간이 집에서 파헤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의 난개발이 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투기가 예방이 되니까 지가의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의 토지가 필요할 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싼 가격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도 있고, 또 나중에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면 그건 정부가 해소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면 그 지가 상승 이익을 정부가 다 회수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쉽다. 또 이런 장점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좋은 거니까 뭐 장점이 아닌 거 그러면 지문 들어본 건 찍으면 되겠죠. 그런 거 안 나와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단점이 시험에 나와요. 단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자, 첫째는 외곽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엄청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을 이 토지를 매입할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재원 조달이 어렵고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두 번째는 자, 외곽 지역의 토지를 2021년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2024년에 이 토지를 개발한다면 21년도부터 24년까지 그 사이 기간에 정부가 이 토지를 비축하는 기간 중에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 이 토지 비축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관리의 애로점이에요. 그래서 이 국공유지를 사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지 불법 불량주택이 조성되기도 하고 또 불법 포장마차촌 이런 게 형성돼 가지고 뭐 완전 엉망이 됩니다. 가장 큰 단점이 관리의 애로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이 외곽지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지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두 번째 관리의 애로점을 그죠? 시험에 냅니다. 이렇게 되죠. 정반대로 그지?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이므로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반대로 딱 나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관리할 길이 없어요. 그죠? 뭐 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뭐 땅 짓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은 지금 지역지구제와 토지정책 외에도요, 뭐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순매제, 또 토지 적성평가제라든가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든가 엄청나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지문으로만 한 게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정리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라든가 예상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한 두세 개 풀면서 개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법을 우리 배우면 저절로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토지 적성평가제나 토지거래 허가제도나 토지 순매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공부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에 가가지고 일률적으로 3월이나 5월 정도에 일률적으로 정리는 다 해드리겠지만 그죠? 지금은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토정제에서는 외부 효과, 지역지구제, 토지은행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개념 연결을 하면은 토지 정책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서 시행한 정책 중에 주택 정책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 앞부분을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어 지금 칠판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요 시장 개입 이유만 알면 되니까 어떻게 빨리 뭐 찍으려면 빨리 찍고 어떻게 빨리 알아서 하세요. 지웁니다. 찍었어요? 지워도 되죠 그게? 주택 정책 정부가 주택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토지 정책이었고 이제 주택 정책입니다. 정부가 주택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소득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 주택 정책은 크게 저소득에 구입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이죠. 그죠?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있고 또 신규로 도심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그 임대주택을 기존주택이라고도 하고 중고주택이라고도 하고 저가주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에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 이 신규 분양주택을 신규주택이라고도 하고 또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이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임대주택은 고소득층이 사용한 주택이 노후화된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통해서 물려준단 말이야. 그런 주택을 임대주택. 고소득층이 쓰던 걸 저소득층이 물려받았으니까 기존주택, 중고주택이라고도 하고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고소득층이 사용한 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저소득층에게 물려주는 걸 뭐라 그랬죠? 하향여가, 그지? 그 하향여가를 통해서 공급받는 주택이 바로 임대주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양주택은 건설업자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신규로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이죠, 그죠? 신규 분양 아파트. 이게 이제 분양주택 또는 이 분양주택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중산층 이상이 구매를 하죠.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신규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은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과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도 두 가지가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분양주택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주택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저소득이 거주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당연히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서 오세요. 네. 늦게 오니까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팔 딱 한번 흔들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건데 원래. 그 시험은 이제 임대주택 정책 세 가지에서 거의 90% 이상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임대주택의 유행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임대주택 정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임대료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죠. 가격 규제, 가격 통제 정책인데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해본다. 지금 시장 임대료가
월 30만 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니 월세 30만 원이면 그게 왜 비싸요? 이러겠죠. 여러분은 이제 저소득이 아니니까 그죠? 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소득층, 실제 저소득 계층이나 영시민들에게 월 30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만 원 부담하고 주거 이동한다는 건 실제 벅찬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정부가 규제 임대료를 책정해 가지고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자, 월 16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16만 원 책정해요. 그래서 임대료가 16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선이 16만 원 책정된 거죠. 그리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16만 원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임대료의 상한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16만 원 책정된 거지.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최저 가격제가 아니고 뭐 최고 가격제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최저 가격제라는 건 없어요. 최저 가격제는 이제 농산물 정책에서는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가 풍작이 돼가지고 올해 뭐 배추가 쏟아져 나온다. 그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배추 한 포기당 500원 이하로는 절대 받지 마라. 이게 이제 최저 가격을 500원으로 책정한 거죠. 무조건 최저로 매입하더라도 500원씩은 줘야 된다. 그래 농민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저가격제는 농산물 정책에서는 최저가격제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는 최저가격제는 없습니다. 최고가격제만 있습니다.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최고 금액을.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하는데 이 최고가격제가 한계가 더 있어요. 분양가 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도 있고 임대료 규제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거의 절반 정도 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소득 입장에서는 종전하고 똑같은 임대료를 지불하면 방 한 칸짜리에서 두 칸짜리로도 이사를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저소득 주거 등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버려야 돼.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분양가를 규제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최고가격제가 두 개가 있는데 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부정적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면 돼. 그러면 임대료 규제의 효과나 분양가 규제의 효과를 묻는다. 그러면 전부 더럽다 이렇게 하면 돼요. 지문이 긍정으로 구성되면 다 틀린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 한번 생각해보면 나중에 물론 1, 2월에 다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방을 넣기 위해서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뭐 30만 원 주던 거 15만 원 주면 세방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방을 구하기 위해서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지.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30만 원 받던 걸 15만 원 받아라. 임대사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타산이 안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려. 내가 30만 원 받다가 15만 원 받으라고 더러워서 새 안 온다. 차라리 개를 키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죠? 용도를 전환한다는 뜻이지. 그럼 용도가 전환된 숫자만큼 갈수록 세방이 줄어들겠죠. 공급량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자 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이동이 활성화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거이동을 저하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요. 뿐만 아니고 임대인이 원래 이제 민법에서 지금 민법 물권법 합니까? 아 정칙합니까? 정칙하고 있어요. 지금 정칙 뭐 하시는데? 대리하고 있어요? 아 대리. 그래 대리도 다 알죠. 공부를 했는데 전과목을 다 공부했는데요. 저 중개사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중개사 강의를 하려면 중개사 자격증을 안 따면 안 된다 해도요. 따가지고 직접 공부를 해봐야 돼. 그게 다른 과목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개론에서 공부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는데 내가 몰라서 됩니까? 알아야지.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법이 계속 개정되잖아요. 미치는 거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수험생만큼 공부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부단히 노력해야 돼. 남 앞에 쓴다는 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가 돼야 돼요. 중개사 강사는. 뭐든 그죠? 탕부를 쓸 때 대답이 탁 막힌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촥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완전히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수험생 맞지도 못하다 이러면 마이크 들으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20 몇 년 전에 공부하던 거다 보니까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시험 칠 때는 용도 지구가 13개였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뀌고 지금은 뭐 10개인가 11개인가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막 그래요. 다 바뀌니까 이제 한 번씩 또 책도 들여다보고 관계되는 거는 봐야 됩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중개서 공부를 하지 또 그지? 근데 그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효과를 묻는다. 그러면 그냥 부정적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딱 기억하면은 문제 풀기 아주 쉬워요. 임대료 규제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뭐 틀린 거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좋게 구성됐으면 틀린 겁니다. 부정적 효과밖에 없으니까. 왜?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절반 정도로 줄었죠. 그 임대 사업을 안 하고자 하니까 임대주택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만큼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사 갈 집이 없어서 주거 이동이 일단 제한되겠죠. 또 수입이 감소한 임대인이 수수는 제대로 안 해주겠죠. 원래 임차권은 수수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주인이 다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에 들어가고 이사 노동할 때 도배해주고 또 장판 새로 깔아주고 다 하잖아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중에 또 이제 뭐 수돗물 안 나와요 하면 다 고쳐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30만 원 받을 때는 잘해주죠. 근데 15만 원 받는데 수리해주고 싶은 마음 없겠죠. 사모님 수돗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안 나와? 쭉쭉 빨아봐 잘 나와. 이렇게 하고 안 해줘요. 해주고 싶은 마음 없죠. 이제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성적 지출을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게 나오면 임차인에게 영수증 딱 보여주고 나온 만큼 징수해 가야죠. 근데 이제 영수증 안 보여줍니다. 뭐 전기세가 4,9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수증도 안 보여주고 어제 저녁에도 불이 켜져 있던데 이번 달은 전기세가 49,800원 나왔네. 5만 원 줘 이래가지고 10배를 뜯어가는 거죠.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계속 음성적 지출을 이제 강요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실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이 임대료를 규제한 목적은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키고 주거 안정을 깨할 목적이지만 실시후에 나타나는 효과는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 최고가격제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전부 부정적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이 이제 그 저소득 주거에 기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에 아주 실효성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니까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교재에 있는 거는 임대료를 보조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임대료 보조 시에 나타나는 효과는 하향여가 시 발생하는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향여가 가정만 정리하면은 임대료 그 보조 효과하고 같으니까 이거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익혀야 되느냐? 유형을 익히셔야 돼. 지금 교재에 없어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유형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보조할 방법은 첫째는 공급자 보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자 보조가 있어요. 이 공급자 보조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아주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확 낮춰주면은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생산비가 하락하는 효과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 금액이 총 1,000억이라고 가져볼까요? 근데 연 이율이 10% 나면 1,000억을 빌려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1년에 100억의 이자 부담이 생기죠. 생산비가 100억이 소요되는 셈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금리를 3% 낮춰줘봐요. 그럼 1,000억을 빌릴 때 연 30억만 이자를 부담하고도 1,000억을 빌려서 임대료를 공부할 수 있겠지. 그럼 100억 부담할 이자가 30% 줄었으니까 70억만큼 생산비가 감소한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 금리를 낮춰주면 생산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생산비용의 하락은 무슨 요인이냐?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단 말이야. 자, 이제 수요 공급이로 해서 배운 거 한번 써보자. 우리 균형의 변화에서 배웠다.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한가를 정리를 했는데요. 수요만 변한 경우, 수요만 증가하거나 수요만 감소하게 되면
균형가격이나 균형량은 모두 수요와 독립하러 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 상승하고 균형량도 증가한다 그랬지.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 하락, 균형량도 감소하고, 그죠? 기억이 나요? 하여튼 했었어. 공급만 배울 때는 균형량만 공급 방향과 동일하고 균형 가격은 공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임대주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주의 공급량이 풍부하게 늘어나서 주거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집이 풍부하게 늘었죠. 그리고 또 임대주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값싸게 임대주를 구입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임차인, 이 저소득층에게 아주 큰 혜택을 줍니다.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더 큰 만족을 주게 되거든요. 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 보조, 그리고 소득 보조, 바우처 제도, 주택 바우처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라고 합니다. 집세 보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새방을 구입할 때만 새방 구입 자금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새방 구입 시에만. 그러니까 이제 1,000만원짜리에서 1,500만원짜리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근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1,500짜리 새방을 계약을 못해. 그때 이제 500만원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1,500만원짜리를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럼 이거는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 구입 시에만 구입자금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 돈은 전부 어디에 쓰느냐? 주택 구입에만 사용됩니다.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주택 구입 시에만 주택 구입 자금의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자금이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주거 안정에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주거 안정의 효과가 크죠. 근데 이제 소득 보조는 뭐냐?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에 500만원 정도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면서 자, 더 넓은 주택을 구입해라. 이러면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직접 500 주죠. 그럼 그 보조금을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임차인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하던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 500만원 딱 주면 이게 웬 떡이고 이래가지고 한 200만원 딱 자르는 거지. 잘라가지고 돼지고기 2근 사고요. 소주도 한 2병 먹어야 되고 애들 옷도 하나 사주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리고 저 여수 오동도 문화생활도 한번 하고 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주도 관광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니까 자금의 일부를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0만원 그래도 남잖아요. 500만원 받았으니까. 그지? 200만원 가지고 다른 재화 소비하고 300만원 남는 돈으로 더 넓은 주택을 구입해. 그럼 이제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자 입장,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 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 돈은 전부 새방 구하는 데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새방은 더 넓은 새방을 구하죠. 근데 다른 재화 소비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만족도는 좀 떨어지지. 그지? 근데 집은 더 넓은 집을 구했지만 근데 소득 보조를 해주면 주택도 조금 더 넓은 주택 구입했거든. 1,000만짜리에서 1,300짜리로 그죠? 좀 더 넓은 주택도 구했고 그동안에 돈 없어서 못하던 다른 재화 소비도 촉진했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 그럽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채 잡고 이걸 뭐라 그래? 뒤로 넘어졌는데 500원짜리 줬고 이런 걸 일석여조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만족감은 극대화 되겠지. 새방도 더 넓은 새방 구입했죠. 못하던 다른 재화 소비도 촉진했지.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감이 극대화된다. 효용을 증대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효용 증대 측면, 이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높아요. 다만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안정을 깨는 게 목적이지. 근데 소득 보조를 내면 자금의 일부를 유용을 내버리니까 주거 안정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격 보조를 하면 이 돈은 전부 주택구입에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안정의 효과가 크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적인 측면, 정책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높고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켜준다. 효용 증대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월등히 효과가 크다 그 말입니다. 자, 요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 포인트에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야. 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보조를 해주게 되면 현금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이 보조금을 주택구입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데 일부 유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조금을 유용하지 못하고 주택구입만 사용해서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쿠폰 또는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합니다. 이 바우처라는 말이 쿠폰 또는 상품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30만 원인데 정부가 월 20만 원씩을 보조해 주고 싶죠. 그럼 10만 원짜리 쿠폰,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쿠폰을 10만 원짜리를 두 장 줘요. 상품권을 두 장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임차인은 현금 10만 원하고 상품권 두 장 합쳐서 3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겠죠. 그 임대인은 이제 쿠폰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든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커지죠. 주거용 활성화되면서 그죠? 또 현금 주면은 아유 뭐 새빵도 더 넓은 구했죠, 그죠? 못 먹던 돼지고기도 사 먹고 그죠? 뭐 고기 맛도 한번 보죠, 그죠? 그리고 뭐 여름에 그죠? 맨날 뭐 추워가지고 패딩 파카도 하나 못 입다가 이런 옷도 한 개 장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지?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임대료 보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임대주택 정책을 대표하는 세 번째 정책이 공공주택 정책인데, 주택은 민간이 공급할 수도 있고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어요. 공급 주체는 이제 공공기관, 예를 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수자공사 이런 사람이 공공기관들이고요. 이런 주체들이. 그럼 민간 건설업자가 민간 주체죠, 그죠? 사적 주체죠.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 이런 뜻이에요. 이 정책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민간이 공급한 주택을 사적 주택이라고도 하고 민간 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적 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 순으로 공급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3만 원 정도가 공급되다고 가정해 봐요. 근데 이 민간이 공급한 사적 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 수준에 공급되어 있으니까 실제 뭐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이요 5천만 원 주고 이사 간다는 거는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광주에도 아마 영세민 아파트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영세민 아파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양산동? 뭐 동은 내가 모르고요. 가보신 적 있어요? 어떻던가요? 12평이 그건 좀 좋은 겁니다. 영세민 아파트 중에. 예, 영심 아파트가 8평, 10평, 13평. 이 종류가 이제 지역별로 좀 달라요. 보통 적은 거는 7평짜리도 있고 그래요. 아파트 한 채가 7평이야. 원룸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7평짜리 같으면. 근데 그게 뭐 6, 7 식구가 방 한 칸에 그냥 거주하고 막 그렇습니다. 가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대, 뭐 어디 몸이 안 좋습니까? 왜 그래 한숨을 쉬십니까? 그렇습니까? 영심이 아파트 가보면 진짜 비참해요. 저는 한 7년을 다녔거든, 거기요. 자원봉사도 7년을 다녔는데, 대구의 영심이 아파트가 대구 수성구 분물동에 한 5만 채가 거기 밀집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로 한 개를 놓고 저쪽은 대구 수성구가 가장 A 학군입니다. 가장 부촌이죠, 거기가요. 아파트 평당 지금 2천만 원 가고 하니까 대구에서는 그죠? 가장 부촌인데, 도로 한 개를 놓고 저쪽은 전부 66평 아파트만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전부 8평하고 10평짜리밖에 없어요. 도로 한 칸을 놓고 저녁 6시 딱 되면 극명하게 딱 되면 저쪽은 환합니다. 이쪽은 새까맣습니다. 불 켜진 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못 내가지고 전부 단전 단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 들어온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촛불이라도 켜놓고 사는 집 그런 집은 희미하게 이제 불빛이 보이죠, 그죠? 근데 완전 칠흑한 어둠이에요, 저녁에 가보면. 그리고 이제 1층에 가면 이제 공동 화장실이 있고 공동 수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을 기르다가 먹고, 그죠? 뭐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씁니다. 자기 집에 있는 화장실 못 써요. 물이 안 나오는데 먼저. 그리고 이제 뭐 물 기르다 먹고 막 며칠씩 굶고 이러다가 굶어 죽은 모녀도 있어요. 얼마 전에요. 모녀가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물 들어가다가 기어가다가 죽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막 참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5천만 원 같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실제. 그게 이제 전세 보증금 같으면 한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평형대에 따라 다른데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근데 그게 목돈이니까 전세 보증금을 걸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월세로 살죠. 근데 한 8만 원에서 10몇만 원 수준 되거든, 월세가. 보증금 없이. 그것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사무소에서 왜 기초생활수급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서 아예 월세를 공제하고 입금시켜줘요. 안 그러면 다 쫓겨나야 돼. 못 내니까. 그 정도로 비참하게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5천만 원 같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 불과한 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드는 숫자인데 지금 민간인 공급한 사적격이 너무 높은 가격선으로 공급돼 있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주거를 일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민간인 공급한 사적주택과 똑같은 수준의 주택입니다. 똑같은 10평짜리인데요. 민간인 공급하는 5천만 원이라. 근데 정부가 공급한 거는 가격만 조금 싸게 공급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지어서. 이 공공주택은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천호 정도만 공급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공주택이 이렇게 공급되면 원래 주택시장이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사적주택 3만 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서 사적주택 3만 호와 공적주택 5천호로 주택시장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가 되는데 똑같은 1평짜리 똑같은 수준의 주택인데 이중 가격이 형성됐죠. 한 개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3천만 원이지. 그럼 어디 이사 가겠어요? 3천만 원짜리 이사 가지고 5천만 원짜리 이사 갈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활발하게 주거이동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공공주택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공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적주택은 임대가 안 되겠죠. 여기 세어 들어오는 사람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사적주택을 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인해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 수준하고 똑같은 수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임대료를 낮춰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잘 보세요. 자, 공공주택에 이주한 사람들은 원래 이거 얼마짜리를 3천만 원에 이주했느냐.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지? 5천만 원짜리를 3천을 주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2천만 원 정도 보증을 받은 효과가 생긴 거죠. 2천만 원만큼 혜택을 보고 주거를 이득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공공주택에 이사를 가지 못하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혜택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잘 보란 말이야. 왜? 임대료를 인해줬잖아요. 3천만 원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5천만 원짜리를 단기에는 3천만 원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저소득에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 되는 거야. 왜? 공공주택에 이사간 임차인뿐만 아니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에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 되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가장 그 만족감을 주는 긍정적인 정책이 공공주택 정책이에요. 주택 정책 중에서는 다른 이유도 물론 있어. 그건 아직 정리할 단계는 아니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수요를 매우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아주 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건 다음 단계에 정리하겠지만 아직 조세 기책을 정리를 안 했잖아. 조세 정책을 정리를 안 했으니까 그지? 정책 중에서 그래서 이 정책이 이제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주택 정책 중에서는 공공주택 정책의 90% 이상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뭐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뭐 분양전환 공공주택이니 뭐 엄청나게 다양한 공공주택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요게 가장 실효성이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택 정책은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 정책이 이렇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세 가지 정책이 있고요. 주로 이 세 가지 정책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다 출제됩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언급을 못 하겠네 지금. 임대주택 정책까지만 하고 일단 칠판도 없으니까요. 좀 지우고 요 분양주택 정책부터는 지금 교재에도 없어요. 분양주택 정책은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정리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